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다큐멘터리도 만들어보고 책도 써보고 이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때까지 진짜 변한 게 없는 건 맞고요.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활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다 보니 이 문제를 이제 활동한 게 10년이 지나 너무 많은 게 이제 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하고 이걸 바꿀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자, 이제 제목이 좀 안타깝게 좀 끔찍하죠. 대한민국 소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뭐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대한민국 소멸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에이 설마, 한 10년 전에 진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이제 너무 많은 곳에서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이제 2117년이 되면 5,100만 명이 1,500만 명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국회라든가 뭐 여기저기서 입법조사처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곳에서 나오고 있죠. 너무 지겨울 정도로 봐서 이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자, 문제는 이게 이렇게 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이 국토에 5천만이 넘다니 이게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 속도로 인구가 차라리 줄어서 만약에 2천만, 1천만 이렇게 되면 쾌적해지는 거 아닐까.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혹시라도 2천만 이하로 줄면 이제 일자리 걱정도 없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여전히 아직도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나라들의 데이터, 예를 들어 뭐 이탈리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지금까지 이제 이 인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거나 또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한 나라 중에서 경제가 멀쩡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점점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면 그러면 일자리가 나만 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아주 잘못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경제가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에 버블이 우리가 알고 있죠? 언제 꺼졌냐? 일단 89년에 주식 증시 버블이 꺼졌고 91년에 부동산 버블이 꺼졌는데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해가 95년입니다. 자, 95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일본은 30년 동안 경기 불황을 겪게 돼서 장기 불황이라고 하잖아요. 이 일본이 특수한 사례냐?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탈리아의 사례를 지금 여기 갖고 왔는데 이탈리아 이게 지금 GDP입니다. GDP라는 건 항상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성장하던 경제만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가면 점점 더 GDP가 올라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를 보세요. 200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나라에서 GDP가 제대로 성장하는 나라 전 세계에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그 나라가 어디였냐?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최근의 뉴스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독일이 원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처음 줄어들기 시작한 거, 비중이 줄어든 게 1998년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별명이 그때 당시에 뭐였느냐? 유럽의 병자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2000년 초반까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독일 경제가 왜 좋아졌냐? 유럽이 통합되면서 유럽 전체 시장을 독일이 손에 넣게 된 거예요. 근데 유럽 전체로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언제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냐? 유로존 전체 평균은 2012년입니다. 그래서 유럽 통합을 그렇게 독일이 서둘렀던 거죠. 자기 나라는 98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들면서 경기가 불황이 오고 진짜 심각한 상황이 오니까 그 전에 서둘러서 유럽을 통합한 것이고 그 덕분에 독일이 조금 더 버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기사들만 보면 이제 외신 기사들만 보면 저는 분석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때문에 독일이 지금 현재 위기인 게 아니라 이미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줄어들어서 인구 구조의 악화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로써 이제 전 세계에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줄어든 나라 중에 경제가 멀쩡한 나라, 마지막 나라 독일까지 무너진 겁니다. 유럽 통합으로 간신히 잠깐 버티던 나라가 흔들린 거죠. 자, 이게 일단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나라, 이런 어떤 생산 가능 인구, 특히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는 어떤 나라든 이렇게 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 장기 불황을 면치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여러분 최근에 경제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이란 단어일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일시적이냐, 뭐 피크론이냐, 뭐 그래서 정점을 찍고 이제 곧 떨어진다 이러면서 혹시 이제 주식에 벌써부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뭐 이제 주식 투자나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인터넷에 이제 뭐 유튜브에 이제 전부 다 박제처럼 남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 1월달에 이미 수많은 유튜브가 저희 KBS 모든 채널에 나와서 뭐라고 강조했냐면 이제 인플레이션 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게 올 거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작년 1월달만 해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왜 저 혼자서 그럼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느냐? 거기에는 단순하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물가를 좌우하는 세계 경제의 많은 변수들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세계화가 무너져서 탈세계화가 왔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유를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세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 그림을 보면 예전에 같은 경우엔 그때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던 시절이었어요. 선진국조차도. 그랬더니 자 밑에 자 생산 가능 인구는 6명이나 됩니다. 노인 인구 1명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경제 구조에서 6명이 일을 해서 이걸 7명이 예를 들어 이 노동의 성과물인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을 아니면 서비스를 소비하게 되는 걸 보면 6명이 노동을 하고 7명이 씁니다. 근데 이게 점점 변해가면서 2000년, 2025년에는 2대 1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생산하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소비하는 사람들은 소비만 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 간단하죠? 물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간단한 겁니다. 노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데 자, 이 간단한 답을 우리가 그동안 20년 동안 헷갈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일본 때문이었어요. 일본이 고령화와 함께 동시에 물가가 떨어지니까 디플레가 오니까 고령화가 오면 디플레가 오나 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논문들도 그때 이제 경제학 이제 전공자들 이제 해외 논문들을 보면 전부 다 좀 헷갈려 하는데 최근에 이제 찰스 구다트 같은 이제 영국의 석학 이런 분들이 이 부분을 다시 바로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그때 2000년에 세계화와 그다음에 중국이 자꾸만 세계 공장으로 떠오르면서 일본이 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고 고령화가 오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아까 탈세계화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저에 깔린 또 하나 문제점은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앞으로 물가는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물가가 오른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이 세 개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냐면 자,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미국의 주가 지수가 어떻게 변해왔는 건데 한번 상승장이 시작되면 그 상승장이 시작될 때부터 얼마나 올랐는지 또는 하락장이 시작되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게 잘 보면 상승장이 굉장히 작아요. 그죠? 상승장이 뭐 작다가 1990년대부터는 한번 상승장이 시작되면 막 폭등을 합니다.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 갑자기 주식 투자하라고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신 그런 사람들이 항상 보면 30년 투자했으면 떼돈 벌었을 텐데 왜 투자 안 했냐 갑자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작년 재작년에 왜 많았느냐 하면 사실은 옛날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투자해서 그야말로 재미를 잘 못 봤을 거예요. 1990년대 이전에는. 근데 1990년대 이후에는 한 번 상승장이 시작되면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했거든요.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락장도 굉장히 짧고 작았습니다. 드물게 왔어요. 왜 그랬느냐? 최근 30년 동안. 최근 30년 동안에는 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세계화 때문이었고요. 이제 탈세계화 그리고 고령화 현상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물가는 이제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는 상황.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그야말로 제로 금리를 만들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지만 이제는 연준에서 돈만 풀면 다시 물가가 들썩거리고 다시 긴축 정책을 하면 물가가 잠깐은 낮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제 경기가 막 호황이 돼서 막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연준에선 이게 혹시라도 경기 과열로 갈까봐 이제 미리미리 긴축을 합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1990년대 이전에 물가가 오르던 시절에는. 그리고 물가가 오르던 시절에는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오거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연준이 마음 놓고 돈을 못 풉니다. 왜? 돈을 풀면 무슨 일이 생겨요? 먼저 물가부터 올라버리니까. 요번에 2022년에 일어난 일이죠. 연준에서 돈을 있는 대로 옛날처럼 한 최근 30년 동안 물가가 안 오르니까 마음껏 돈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왔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막 어쩔 줄 몰라서 지금 연준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죠. 자, 이걸 막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적도 많았고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돈을 마음껏 못 푼 적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왜? 탈세계화와 고령화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1990년대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 같은 그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 30년 이게 옛날이 아니지만 최근에 30년 같은 그런 모습을 보기는 굉장히 힘들 거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앞으로 이런 물가가 오른다는 것 우리가 알던 자산 시장의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뭐냐면 기성세대가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제가 진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별짓 다 해봤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상태로 10년이 넘게 흘렀는데 책도 쓰고 뭐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관심이 이렇게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제 고령화 문제가 생긴 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돈을 풀어서 모든 걸 막아왔고 그러면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자산,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건 마구마구 올랐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이게 청년들이 기반이 무너지면 이제 더 이상 고령층이 갖고 있는 자산을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증시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그 버팀목이 될 청년들의 숫자가 지금 반의 반으로 계속 줄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떤 경험을 해봤었냐면 저는 105만 명이 태어난 세대입니다. 한 해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는데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 반에 160명이 공부했습니다. 지금 교실하고 같은 크기예요. 아마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때 사실 서울의 강남 지역이 새로 개발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를 갔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 오전반 80명, 오후반 80명. 80명이 지금 교실 크기에서 공부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분단을 없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옆으로 개걸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 160명이 공부하던 상황에서 제가 다녔던 학교에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녔었는데 이젠 30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산 가격 예전처럼 버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성세대가 지금 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기성세대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제가 이제 더 이상 근로소득이 생길까요? 은퇴하면? 안 생기죠. 결국은 자산을 굴려야 되는데 그 자산을 비싸게 사줄 청년 그리고 내가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이윤을 내서 저한테 배당금을 줄 수 있는가? 청년이 없으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자, 이제 일본이 상당히 만만해졌어요.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가까이 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일본이 30년 동안 헤맸기 때문인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일본에
워크맨 같은 거 만들던 그 일본은 어디 갔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신제품 우리가 다 많이 만들었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층이 있으면 물론 R&D 인력 같은 인력, 고급 인력들 물론 청년이 많아야 인력풀이 많아야 고급 인력이 더 생기고 그런 인력들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만 내면서 창업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테스트 베드가 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창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청년이 옛날에는 한 해에 태어나서 저처럼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삼성에 큰 도움을 줬는데 뭘로 도움을 줬느냐? 여러분 혹시 갤럭시가 생기기 전에 삼성폰이 옴니아라고 있었다는 걸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옴니아 폰을 스마트폰 삼성에서 처음으로 만든 이 스마트폰 옴니아 이 옴니아 폰이 정말 버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회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법인폰이라고 이제 옴니아 폰을 줬는데 문제점은 이게 전화가 안 꺼져요. 그래서 부장하고 통화한 다음에 말실수가 이게 막 부장 욕을 하면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항상 전화 통화가 끝나면 배터리를 분리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할 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전에 테스트 베드,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처럼 진짜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하고 이런 통해서 이 디서플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디서플린 통해서 이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해주는 이 청년들 집단, 얼리 어답터 집단이 100만 명이 있는 거랑 한 30만 명밖에 안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20대, 30대에는 PDA니 뭐니 뭐 나올 때마다 그냥 다 샀거든요. 그래서 애플2E부터 저희 집에 다 있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신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나는 그 생태계 자체가 R&D 인력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이제 새로운 실험을 할 때 우리나라 시장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실리콘밸리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 나라의 희망, 이 나라의 미래도 같이 흔들리겠죠. 자, 이게 지금 청년층하고 우리하고 기성세대하고 공존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모르고 이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그 공포감이 안타깝게도 기성세대한테 없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역사적 사례에서 스파르타 사례를 많이 듭니다. 사실은 이 인구가 줄어서 멸망한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스파르타인데요. 이제는 옛날 영화라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보셨을 수도 있지만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 스파르타의 300명이 정말 뛰어난 전사들이 누구를 이겼냐? 페르시아 제국을 이겼는데 여러분 이 지도에서 보세요. 스파르타는 여기 까만 점 하나인데 영역으로 나타낸다면 근데 페르시아 제국은 이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는데 이 용맹한 스파르타의 전사들이 스파르타 저기서 페르시아를 물리치는데 성공을 하죠. 근데 스파르타를 멸망시킨 것은 이 페르시아 같은 그런 제국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스스로 멸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파르타가 전성기 때 기원전 한 640년 이때 스파르타의 성인 남성은 9천 명이었고요. 전체 인구는 시민권자는 3만 그러니까 이 남성과 여성 다 합쳐서 아이들까지 합치면 3만 6천 명이었습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시대상이 그러니까 이제 성인 남성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천 명의 성인 남성이 있었는데요.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를 봤더니 1,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8,000명, 300년 동안 누가 죽였나? 아무도 안 죽였어요. 어떻게 했느냐? 스파르타가 원래는요. 이 예전 처음에 정복 활동을 할 때는 빈부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이 공동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아고게라는 곳에 보내서 처음부터 막 군사훈련 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토지를 소유한 성인 남성이 한 100명밖에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생산수단이라는 게 토지밖에 없는데 토지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럼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돈이 없다 보니까 문제는 자기가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아고게에 보낼 수도 없고 이 군사학교에 또 그리고 아이한테 무기를 사줄 수가 없는데 문제점은 옛날에 스파르타에서 무기를 살 수가 없으면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아도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할 자신이 없다. 스파르타 사람들이 느낀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출산율이 쭉쭉쭉 줄어들었고
나중에 가니까 이제 스파르타에서 급하잖아요. 아니 9,000명 성인 남성이 300년 동안 1,000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진짜 비상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셋 낳으면 세금 면제해줄게. 온갖 정책을 다 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봤자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과 안타깝게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다양한 다큐멘터리들 만들면서 이제 이탈리아 사례도 취재를 하고 일본 사례도 취재를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제가 취재 계획을 세워놨는데 인사 발령이 나서 후배가 취재를 갔어요. 저는 일본 취재를 갔다 오고 후배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나갔는데 이 다큐멘터리 만들 때 이탈리아를 갔던 이유 제가 그 다큐멘터리 만든 게 한 7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탈리아와 일본을 선정했던 이유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7년 전에 이탈리아와 일본이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탈리아 이게 1000유로 세대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책이라 혹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88만 원 세대라는 책은 약간 좀 정치적인 성향을 많이 띠고 있는 책인데 그 책이 나오기 1년 전에 이 이탈리아에서 나온 책이 바로 1000유로 세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조금 자전적 소설이고 이탈리아 청년들의 자전적 소설이고 그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서 이건 영화화 됐을 때의 포스터입니다. 자, 이 청년들의 삶, 이 1000유로 세대가 이탈리아 사회에 얼마나 충격을 주느냐? 이제 청년들이 정말 이제 막 되게 기성세대하고 달리 되게 쪼잔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뭐냐면 막 친구가 그러니까 4명이 이렇게 막 동거를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 난방 좀 틀었다고 막 자기들끼리 막 툭툭 싸우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비디오 플레이어를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그거 깨졌다 그러면 또 친구들끼리 막 싸우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1000유로로 살아가는 이탈리아의 젊은 청년들, 그 당시에 이탈리아 청년 실업률이 40%가 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책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던 책이죠. 자, 그리고 이 일본에서는 제가 일본에 취재 갔던 이유는 사토리 세대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사토리 세대라는 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득도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그 당시에 제가 7년 전에 취재 갔을 때 일본의 청년들을 사토리 세대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득도했다니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득도해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욕망을 청년들이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이런 욕망을 다 갖다 버리니까 청년들이 옛날에 일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정말 일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거든요. 근데 제가 취재 가서 뭐 경단련, K단련이라는 게 있죠. 경단 우리나라 정경련하고 같은 거죠. 인터뷰하는데 거기 실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요, 우리 일본은요, 그 뉴욕에 주재원 가라 그러면 지원자가 빵명이에요, 빵명. 그 있다가 이런다는 거예요. 뉴욕에 제가 왜 갑니까? 여기 살기 편한데 귀찮아요, 안 가요. 지원자 제로. 이게 이 일본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려는 사람들이 없는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일본은 그 정도가 아니라 뉴욕이든 프랑스 파리든 어디든 안 가는 상황. 그러니까 전부 다 안주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해외 여행을 가는 비율도 거의 반에 반토막이 났고,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맥주를 마시는 비율도 줄어들었어요. 심지어 오죽했으면 운전면허를 따는 20대 청년들이 사라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당시에 도요타, 제가 출장 갔을 때 도요타에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도요타 차를 사세요라는 광고가 아니라 청년들이요, 운전면허 좀 따세요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라에몽 아세요? 도라에몽 요즘도 보잖아요. 이 도라에몽에 나오는 그 노비타라는 그 주인공이 운전면허를 안 따서 여자친구를 빼앗기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레옹 혹시 그 레옹 주인공 있잖아요. 레옹 주인공이 도라에몽으로, 그 프랑스 사람이 레옹 주인공이 도라에몽으로 나오면서 운전면허를 그 노비타한테 따게 해갖고 다시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광고들이 왜 나왔냐? 도요타 차를 사느냐 안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이제 그냥 지금이 너무 편하다. 나는 이제 정말 세상에 욕심 하나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본의 경쟁력, 일본의 기업 경쟁력, 그러니까 모든 국가 경쟁력이 다 사라진 거죠. 자,
그게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타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타격해서 3포 세대, M포 세대가 나왔고 지금은 누가 어느 나라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느냐? 야 이게 똑같아요, 진짜. 이탈리아, 일본 이게 막 타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느 나라일까요?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래서 탕핑족이라고 최근에 중국에서는요 저렇게 이제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저출산을 겪는 나라들의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동시에 내가 아이를 낳아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걸 보여줄 수 없다고 믿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출산율도 떨어지죠. 자, 여기 제목은 제가 이제 한국의 청년 세대 왜 희망을 잃었나 이 제목이죠. 근데 제가 요 밑에 있는 그림들은 다 이탈리아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보다 이탈리아 얘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한 10년 전, 9년 전쯤에 쓴 책에 넣었던 사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넣은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따라가고 있을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9년 전 사례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제가 9년 전 책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이 자르코네라는 이탈리아 청년입니다. 근데 이 이탈리아 청년이 대학원생이었는데 갑자기 자살을 해서 이탈리아 사회가 그냥 막 들끓었던 일이 있어요. 진짜 막 부글부글 끓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청년이 대학원생인데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지도 교수님이 자네 꿈이 뭔가 그랬더니 저 교수가 되려고요. 그랬더니 너 아빠가 교수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럼 너 저기 뭐 적어도 삼촌 중에 교수 있나? 없는데요. 그럼 너 교수가 안 되잖아. 우리나라에서 그게 너 같으면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청년이 자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국회까지 난리가 났어요. 정치권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자, 이게 영장류 게임이라는 책의 표지인데 다리오 마에스트리피에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혹시 영장류 게임 혹시 뭐 이게 워낙 베스트셀러였으니까 읽어보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 영장류 게임을 쓴 마에스트리피에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이탈리아 상황에 대해서 책에서 토로를 하며 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최선을 다해서 이탈리아에서 살았지만 문제는 자기 이제 아버지나 또는 뭐 가까운 삼촌 내로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선. 그래서 이런 일종의 이렇게 교수를 이제 발탁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교수들을 이탈리아에서는 남작 바로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작이라고 불리는 교수들을 친척으로 두지 않으면 교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에스트리피에리 같은 경우에 이제 영장류 게임에서 이탈리아 사회를 막 비판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뛰어난 이탈리아 청년이 더 이상 이탈리아에 남아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논문도 부모가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도 아이들의 스펙도 다 이탈리아에서는 부모들이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탈리아에서 나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넘어왔고 미국에서 뛰어난 학자가 됐고 우리나라에서까지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영장류 게임을 쓴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이탈리아 사회를 굉장히 토로했고 제가 이걸 9년 전에 쓴 책에 썼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조금씩 그렇게 변해가고 있죠.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공정한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책 편향성 같은 건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고요.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문제점은 이 공정함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청년들이 내 노력이 만약에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노력이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노력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장 계획은 제가 다 세우고 결국 제가 못 간 그 출장에서 이탈리아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탈리아는 대부분의 직업이 세습이 됩니다. 그게 이제 길드, 여러분 길드 되게 그럼 뭐 좋아 보이잖아요. 길드 뭔가 유럽의 전통 같고 그런 길드 같은 방식으로 거의 모든 직업이 세습이 돼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세습이 되는데 저희 이제 후배가 인터뷰 해온 걸 보니까 이 택시 기사분이 너무 인생이 행피한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면허를 물려줬다. 노력할 필요가 없어. 아빠가 물려줬어요. 택시 기사 면허.
제가 지금은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출장을 갔던 한 7년 전쯤에 택시기사 면허가 로마 같은 경우에 5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면허를 딱 한정시켜 놓은 거예요. 기성세대를 위해서 딱 면허를 한정시켜 놓고 요걸 자식들한테 계속 물려주는 이런 시스템. 면허는 새로 더 이상은 안 만들어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면허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고 뭐 부모만 잘 만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굉장히 노력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 그러면 노력의 차이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탈리아가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인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좌절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요. 저는 여기 있다고 보는데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보면 혹시 응답하라 1988 응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옛날 드라마를 안 보셨을 수 있지만 응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거의 드라마 끝나갈 때쯤에 여보 요즘 은행 예금 금리가 15%로 내렸대.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연리 15%? 미쳤어? 그 금액 그 이자에 누가 예금을 해? 이제 미친놈 아니면 예금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15%인데 왜 그러냐? 그 전에는 금리 보세요. 저게 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인데 26%가 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물론 저때 많이 올랐어요. 물가도 뭐 10% 올랐지만 근데 금리는 26%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은행에만 돈을 넣으면 어쨌든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기성세대는 이렇게 뭐 뭘 해도 하여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이자만 해도 저 정도인데 여러분 26%라는 금리가 얼마나 높은 거냐? 여러분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워렌 버핏 얼마나 진짜 우상 같은 존재입니까? 근데 워렌 버핏이 50년 동안 투자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이 21%예요. 그러니 26%라는 수익률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정기 예금만 넣어도 됐어요. 사실은 이때는요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재형저축 말고 지금도 재형저축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 재형저축이 아니라 옛날에 진짜 재형저축의 금리는 얼마였냐? 한때 38%였습니다. 연리 38%. 세금도 면제였어요. 그러니 38%로 계속해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던 기성세대가 어떻게 했느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누가 집을 산지 한번 보세요. 60세 이상이 집을 대부분 샀고요. 39세 이하는 이미 집값이 뛰어 있는 상태에서 집을 못 산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7년부터 스카이라켓처럼 막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죠. 근데 그 전에 집을 샀던 게 누구냐? 60세 이상 또는 40에서 59세가 많이 산 거고 39세 이하는 사실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시드머니를 만들지도 못했고 왜냐하면 저런 엄청난 고금리든 아니면 주가 폭등기든 이거 다 주가도 옛날에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는 한 3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6배 오른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2020년, 21년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올랐던 시기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성세대는 그냥 은행 예금만 충실히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재테크를 좀 알아서 주식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집값이 2013년부터 17년까지 집값이 쌌는데 이때 기성세대들은 집을 상당수가 많이 샀지만 39세 이하는 못 사고 있다가 집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출산율이 훨씬 더 떨어진 겁니다. 또 한 가지 세대들의 문제점은요. 이건 이제 잘 보면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노란색으로 잘 보이게 지금 이게 그래프가 나와 있죠. 20세에서 29세까지 고용률 보세요. 굉장히 낮아요. 딴 데는 쫙쫙 올라갔죠. 우리나라 그동안 좋았던 편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나빴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2021년까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경제도 나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저는 앞으로 미래보다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호황을 누렸다고 생각하고요. 그 증거로 고용률이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나라가 고용률이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는데 20대만 고용률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나왔던 게 그 3D 산업. 야, 청년들이 말이야 다 3D 산업에 안 가려고 그래갖고 이 청년들이 문제야. 이 나태해져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제가
사실은 분노의 칼럼까지 저희 KBS 홈페이지에 아직도 남아 있는데 청년들 3디 산업에 안 간다고 욕하지 마라라는 이제 칼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분노에서 한 5, 6년 전에 썼던 이유가 뭐냐면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이게 미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우리가 그동안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숙련 노동과 이 미숙련 노동에 있어서 예전에는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가 다 일자리를 갖기가 참 쉬웠지만 언제부턴가 우리가 기술 격차가 점점 더 커진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정말 IT의 프론티어 같은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용이 잘 되겠죠.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잘 이 고용 시장의 구조를 잘 보세요. 그러면 미숙련 노동자들이 갈 곳이 점점 더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어정쩡한 그런 미숙련 노동자보다 아예 저임금으로 가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1년 동안 살았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세차를 하면 정말 특이하게 자동 세차가 없어요. 자동 세차보다 수동 세차가 훨씬 많아. 그리고 그 수동 세차에 보면 한 4-5명이 이제 막 저 세차를 해줍니다. 제가 뉴욕 출장을 가면 한 10명 정도가 주차하려고 쫙 줄 서 있어요. 제 주차를 해주려고. 왜 그러냐? 미국은 그렇게 미숙련 저임금 근로자들 고용하는 시장과 그 다음에 숙련 고용 시장으로 완전히 나눠지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격차가 점점 이게 시대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1979년부터 89년 사이하고 이게 점점 변하면서 99년에서 2007년 사이를 보면 시장이 노동시장이 얼마나 양극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자, 이게 바로 20대의 고용률이 낮아졌던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내가 저임금 직장에 들어가고 비정규직이 되는 순간 평생 저숙련 이 양극화된 시장에서 이제 미숙련 그런 노동자가 되기 때문에 그 뒤로 나중에 좀 더 나은 직장으로 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오랫동안 취업 3수, 7수, 8수를 하더라도 내가 좀 더 나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완전히 인생의 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저희 기성세대가 빨리 노동시장의 구조를 어떤 방식이든 바꿨어야 되는데 여전히 바꾸지 못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이렇게 더 무너졌고 그런 미숙련 노동자의 길을 가게 된 청년들이 더욱더 결혼이나 출산이나 하기가 정말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여기 이제 코끼리 커브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청년들, 선진국 청년들이 그동안 왜 고통을 겪었는가가 이 그래프 하나로 사실은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세계화 이후에 일어난 현상인데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요 이제 그래프가 뭘 나타내냐면 여기 0부터 시작해서 100으로 갔잖아요. 가로축을 보시면 0이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70억 명을 놓고 가장 가난한 사람을 0에다 놓은 거고 가장 부자가 100쪽에 있습니다. 가장 부자가 전 세계 인구를 놓고요. 자, 그러면 이 코끼리 커브가 뭘 나타내느냐? 88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화의 시대였거든요. 자, 이 세계화의 시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자, 이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세계화 혜택을 거의 못 받죠.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세계화 혜택을 받았느냐? 거의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아프리카에서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계화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이 거의 안 늘어났죠. 자, 그런데 보통 그래프가 부유층한테 항상 보통 대부분 유리하지 소득이 늘어나는 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기 정말 힘들잖아요. 20년 동안 소득이 어느 계층이 가장 보면 하위,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쳐서 5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자, 그래서 여기가 코끼리 머리처럼 돼버린 거죠. 그다음 코끼리 코를 이루는데 요 밑에 80, 여기 하위에서부터 80%, 상위 20%라는 뜻이에요. 요 사람들이 소득이 전혀 안 늘어났죠. 자, 여기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55에 해당되는 사람들, 가장 소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들일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네, 네, 맞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가장 인구 집단이 많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세계화 혜택을 보면서 중국의 중산층이 정말 그야말로 엄청나게 순식간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밑에서부터 80%, 이거 상위 20%란 말이에요. 전 세계 인구를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소득이 하나도 안 늘었죠. 저게 누구냐? 미국의 중산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예전에 미국 사람들은 이제 뭐 고등학교 교육만 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GM이나 포드 들어가면 이제 점점 이런 직장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점점 이제 연봉이 자꾸만 늘어나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을 하면서 자꾸만 거기서 이제 자꾸만 기술력을 좀 쌓아가잖아요. 여러분 백화점에 미국 백화점, 메이시 백화점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 연봉이 자꾸만 늘어날까요? 쉽게 안 늘어납니다. 근데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자꾸만 숙련된 노동자가 되면 될수록 임금이 늘어나죠. 옛날에는 미국의 사람들이 고졸만 딱 해갖고 GM이나 포드 들어가면 됐던 거죠. 그런데 1988년 이후에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이런 미국의 선진국에 있는 공장들이 싹 다 옮겨서 중국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88년부터 2008년까지는 이제 우리나라도 뭐 개발도상국에 해당됐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2008년 이후에 선진국이 되면서 우리나라 공장도 싹 다 뜯어서 다 중국으로 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 현상, 그러니까 미숙련 노동자와 숙련 노동자의 양극화 현상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벌써 이미 30년 전부터 완전히 진짜 양극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미숙련. 그러다 보니 아니 이게 더 나은 미래를 꿈꾸거나 청년들의 입장에선 이게 뭔가 그야말로 이제 GM이나 포드 들어가면 그래 여기서 중산층으로 살면서 애도 낳고 애 셋씩 낳고 막 이러던 그런 평범한 중산층이 미국에서 사라졌고 다 중국으로 그 공장에 가버렸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 선진국들도 전부 다 유럽 국가들도 다 타격을 받은 거고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한 15년 정도 제가 보기에는 공장이 중국으로 갔다고 보여지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이렇게 중산층으로 평범한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루트 그 사다리가 이제 정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진짜 걷어차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새로 노동시장의 청년들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게 이 코끼리 커브고요. 이렇게 귀여운 그림을 그렸지만 연구원이 직접 그린 이 그림인데 이 귀여운 그림 뒤에는 선진국 청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가 좀 안타까운 사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진짜 뛰어난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있는 사람은 스웨덴의 경제학자인 군나르 위르달이라는 사람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고요. 스웨덴이라 좀 받기는 쉬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만 이 위르달이라는 분이 근데 정말 해안이 있으셨던 게 1920년대에 책을 쓰셨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스웨덴의 출산율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봐라 이제 스웨덴에 앞으로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집값이 자꾸만 폭등하면서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지면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런 어떤 출산할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비가 계속 비싸지게 되면 스웨덴에서 출산율이 자꾸만 떨어져서 나중에 스웨덴이 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 기성세대여 정신 차려라 라는 걸 1920년대에 썼습니다. 역시 노벨상 수상자가 다르시긴 해요. 그래서 이분이 스웨덴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래서 그런지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이 유럽에선 제일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민자 없이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합계 출산율이 1.9 정도 되지만 거의 다 아랍계 이민자가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런 거지 프랑스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스웨덴은 그렇게까지 이민자가 많지 않은데도 합계 출산율이 1.7 정도 돼서 유럽에서는 거의 이민자를 제외한 합계 출산율은 스웨덴이 거의 탑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는 이런 군나르 미르달 같은 분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에서 물론 스웨덴도 집값도 폭등하고 별일 다 있었어요. 스웨덴도 1990년대 집값 폭등으로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았지만 이 군나르 미르달의 교훈을 계속 따랐기 때문에 일단 기성세대의 탐욕 가장 큰 게 뭡니까? 기성세대는 저는 이제 점점 남은 노동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저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요? 자산을 굴려서 먹고 살아야 되죠. 저는 뭐가 기분이 좋을까요? 집값이 오르면 기분이 좋겠죠? 자, 기성세대 탐욕이 저는 굉장히 무섭다고 보는데
만약에 기성세대가 이렇게 집값 폭등, 집값 상승을 자꾸만 용인하는 경제 구조, 저금리라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전부 다 기성세대가 정치적인 결정권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미쳐서 집값을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 훗날의 미르달의 경고처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청년들이 출산 파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던 자산 가격은 그걸 비싸게 사줄 새로운 청년들이 없는 한 결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일단 자산 가격에서 스웨덴에서 굉장히 다른 정책을 썼고요. 두 번째는 제가 후배 부탁으로 스웨덴 출장을 가서 취재를 했는데 핀란드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얼마나 이 양육에 대해서 부담을 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다르고 또 하나는 육아휴직 개념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인터뷰를 갔던 분이 인터뷰를 했던 이제 그 분이 이제 바텐더예요, 바텐더. 근데 육아휴직을 15개월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바텐더가 15개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공기업이거나 대기업 일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소기업만 가도 육아휴직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게 바텐더처럼 진짜 한 고용이 한 5인 이내, 10년, 10인 이내 이렇게 직장이 작으면 작을수록 육아휴직이 불가능한데 이게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 국가들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단순하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낳아서 내가 이 아이를 케어해주고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스웨덴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물론 그것도 스웨덴도 계속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출산율이 너무 낮아 1.7밖에 안 돼 이렇게 난리가 났죠. 제가 스웨덴 갔을 때도 계속 인터뷰 할 때마다 걱정이에요 출산율 때문에 이런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0.7이잖아요. 여기 1.7이에요. 이 차이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고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배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나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다른지를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꾸만 이런 출산 정책을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한 70만 원 더 주고 이번에 70만 원, 100만 원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근데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그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케어해주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갑자기 예기치 않은 야근을 해도 우리 아이를 케어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때 아이를 낼 것인지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북유럽이 만든 건 현금이 아니고 현금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스웨덴이 만들어낸 건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선심성으로 자꾸만 갈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걱정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 조세 시스템이 노인층한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80세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들었다.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이 47.9%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국민연금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소득의 3%를 내면 그 다음에 국민연금 막 40%씩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푼돈만 내면 어마어마하게 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왜 이러냐? 처음에 연금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후하게 연금을 설계했던 거죠. 근데 연금을 계속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좀 바꿔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80대냐 60대냐에 따라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때 수익률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6.5%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국민연금이 예전처럼 돈을 많이 못 벌 거기 때문에 저는 6.5가 아니라 사실 내신 돈을 거의 금리 연평균 수익률 2%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연금 추계 관련해서 여러 번 저 다큐멘터리 만들고 여러 번 비판도 하고 그걸 다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2%도 안 될 것 같아요. 저거는 합계 출산율을 1.27을 놓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6 나왔지만 지금 0.7 됐잖아요. 그러니까 2%도 안 되고 심지어 내신 돈밖에 못 받거나 그 이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17% 막 그래요. 60세만 돼도. 제가 워렌 버핏 50년 평균 수익률이 몇 %라고 했죠? 21%. 그런데 우리나라 60대는 워렌 버핏 별로 부럽지 않아요.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돼.
그러니까 이미 가입이 강남에서 그렇게 많았던 거고 국민연금의 형평성은 진짜 최악입니다. 이거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청년 세대는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그때 합계 출산율이 1.21 때 계산을 해봤더니 2040년대 50년대가 됐을 때 청년들은 자기 소득의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거의 25%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되고요. 청년 세대는 조세 부담률이 안타깝게도 30%가 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까지 했더니 여러분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의 소득의 3분의 2를 내야 합니다. 언제? 2040년대부터. 근데 그때 합계 출산율이 1.2였어요. 지금은 끔찍해서 계산을 못 해보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진짜 지금 계산하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 개혁 안 하고 있어요. 기성세대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애 낳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양심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요 조사를 좀 한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기재부하고 제가 한번 상의를 제가 기재부의 장기 재정 추계 만든 팀과 함께 같이 진짜 브레인스토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국과장님 국장님 안 계셨구나. 과장님들하고 사무관급하고 이렇게 한참 진짜 한 몇 시간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일본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도 지금 얼마나 왜곡돼 있냐. 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받느냐 아니면 정부에 돈만 내고 끝나느냐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제도가 완전히 기성세대한테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그냥 60대이기만 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생애를 마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그래프가 왜 옮기면서 그래프가 나이가 빠졌는데 이게 영세입니다. 영세. 지금 태어나는 일본 아이들은 태어나는 즉시 마이너스 5억 원이에요.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다 흥청망청 다 써버렸거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일본에도 노인연금도 있고 온갖 방식의 여러 가지 복지제도들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개호보험이라는 건데 일본의 개호보험이라는 게 진짜 심각해요. 이런 것들이 일본의 어떤 세대 간의 형평성을 다 무너뜨려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생애 간 순이익, 도대체 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세금을 대한민국 정부에 얼마를 내고 내가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를 아마 그래프로 나타난다면 안타깝게도 일본하고 비슷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청년들이여 좀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되냐? 연금 시스템. 그리고 지금의 조세와 복지 시스템을 세대 간 형평성에 맞게 다시 재설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처럼 조금씩 바꿔나가는 방식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출산율을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청년들도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연금 받는 거 맞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받기는 받으십니다. 근데 지금 약속한 것보다 훨씬 적게 받거나 그러니까 반을 받거나 2배를 내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건 뭐 합계 출산율이 역시 1.2일 때 제가 계산을 한 거라 지금 0.7이면 그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을 겁니다. 청년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두려워하고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 노후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애를 낳란 말입니까? 라고 하게 되겠죠. 그 설계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지 않다면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은 굉장히 높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미중 패권 전쟁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완전히 양극화 체제로 가고 있죠. 미국은 미국대로 모든 제조업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코끼리 커브 보여드렸잖아요. 미국 이제 러스트벨트 들어보셨죠? 미국의 쇠락한 중서부에 있는 그 바로 쇠락한 지역의 노동자들,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였어요. 근데 클린턴 대통령이 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고 온갖 난리 쳐갖고 중국하고 이렇게 교육을 활성화하면서 그만 미국에 있는 모든 제조업 공장이 전부 다 중국에 지어지는 바람에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어버렸다라는 분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 지형이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선거만 하면 무조건 유리한 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뭐 웬만하면 공화당이 이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유가 뭐냐?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이 민주당 지지에서 공화당 지지로 바꿨기 때문이죠. 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의 제조업 근로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 민주당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맨날 질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됐냐? 이제 밖으로 나갔던 공장을 다 불러들이자. 리쇼어링을 하는데 어떤 공장들을 불러들일 거냐? 아유, 그 저임금 직장 이런 거 됐고 이제 앞으로 첨단 산업 다 갖고 와.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앞으로 걱정되는 게 지금 미국이 통과시킨 반도체 지원법이나 아니면 지금 미국이 좀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 나와 있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게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이거 뜯어보면 전부 다 그런 거죠. 공장은 앞으로 미국에 지으라니까 첨단 공장을 한국이나 대만에 지으면 안 돼 라는 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균 연봉이 8천만 원 넘는 직장, 그 평균 연봉이 8천만 원 넘는 직장 대단한 직장이죠. 왜냐하면 젊은 직원부터 시작해서 온갖 다양한 직원들인데 그런 8천만 원 넘는 직장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첨단 뭐 배터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직장들입니다. 이런 직장들이 우리나라 땅, 대한민국 땅에 지어져야 계속해서 여기서 청년들이 기반을 잡고 아이를 낳고 출산율도 지켜지고 할 텐데 만약에 그런 공장들이 앞으로 한국 땅에 지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욱더 어둡겠죠. 근데 미국이 작정하고 지금 공장들을 다 이제 데려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뭐 예를 들어 반도체 뭐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우리나라 땅에 공장이 지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그 생태계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생태계가 없으면 스타트업 못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문가지만 우리가 TSMC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설계 회사가 도대체 몇 개나 있습니까? 근데 TSMC 옆에는 반도체 회사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TSMC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만 하고 살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도 시스템 반도체 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어떤 생태계가, 제조업 생태계가 우리나라에 있고 그걸 통해서 다시 또 설계 생태계가 또 있고 이런 생태계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그야말로 끊임없이 창업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할 텐데 만약에 이 공장들이 그리고 저는 가장 큰 게 경험의 축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산의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공정 혁신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게 다 미국 땅에서 이루어지면 앞으로 모든 혁신의 미래는 우리가 아닌 미국 땅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가면서 제가 사실은 저도 속이 타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대안 찾아 산만리. 대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전 세계 저도 출장을 가기도 하고 여러 나라를 저 후배를 보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핀란드를 3번이나 출장을 갔어요. 왜냐하면 핀란드도 성공했다. 여기 정말 이거 완벽하니까 이걸 배우자 이건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미래를 핀란드에서 저는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뜻이 아닙니다. 나쁜 뜻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가 핀란드에서 사실 먼저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부터 핀란드 출장을 7, 8년 전에 정말 많이 갔었는데 여러분 일단 제일 먼저 느낀 건 핀란드는 절대 겨울에 가면 안 된답니다. 영하 20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추웠어요. 왜 근데 제가 영하 20도에 막 11월 달에 갔느냐? 그때 영하 11월 달에 슬러시라는 벤처 기업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11월에 해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그랬더니 슬러시 이게 뭐냐? 그 자기들이 이제 11월이 되면 맨날 눈이 오니까 여기 맨날 눈이 와요. 그리고 눈이 막 밑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하도 바람이 세서. 그러니까 이게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하니까 그야말로 진창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이게 막 까만 진창에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왜 슬러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슬러시 속에서 스타트업의 꿈이 피어나기 때문에 일부러 11월에 한 겁니다. 취재하기 힘들게 11월에 하셔갖고 그래서 이 슬러시 축제, 그러니까 벤처기업들의 축제를 취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건 우리나라의 지금 정말 기둥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정말 엄청나게 계속 잘 나갈 것이냐 확언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이제 지금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소니처럼 몰락할 것이냐 물론 소니도 지금 또 다시 부활했습니다만 그리고 중간에 엄청 몰락을 했었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핀란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노키아가 있었죠. 세상에 노키아 핸드폰 진짜 모든 사람이 쓰던 핸드폰 노키아 아닙니까? 제가 핀란드 출장 좀 더 오래전 한 2004년에도 갔었어요. 근데 노키아 폰 그거 갖고 그때 당시에 기초적인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2004년에도 국회의원 제가 그때는 정치 아이템을 하러 갔던 거기 때문에 2004년에 국회의원들 보니까 스마트폰 키보드 쫙 있는 그 진짜 키보드 쿼티 키보드가 있는 그걸 쓸 정도로 2004년부터 노키아 스마트폰도 있었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노키아가 결국은 무너졌죠. 자, 그런데 노키아가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삼성 두 개랑 비슷해요. 삼성그룹 두 개. 삼성전자가 아니고 말을 정확하게 해야죠. 삼성그룹 두 개랑 비슷합니다. 핀란드 경제 대비 노키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한민국 경제 대비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 딱 두 개. 삼성그룹이 두 개 있는 거랑 똑같은데 그 노키아가 망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이 알토데라고 핀란드 최고의 명문 공대입니다. 에스푸에 있는 곳인데요. 헬싱키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취재를 갔었던 곳인데 여기 알토 이보다 더 멋진 사진도 있는데 제가 그 사진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취재가 제가 좀 되다 보니까 이게. 근데 이제 좀 있는데 여기가 되게 어떤 곳이냐면 알토대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취업의 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 두 개가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청년을 받아주겠어요? 끝난 거지. 그래갖고 청년들이 망연자실해서 창고에 간 겁니다. 진짜 창고. 그래서 거기 창고에 모여갖고 야 이대로 우리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야, 이러지 말고 말이야. 우리 여기서 계속 모이자. 그러고서 청년들이 여기에 이제 계속 아지트로 삼아서 이제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하더니 제가 취재 갔을 때는 몇백 명이 모이더라고요. 창고가 진짜 넓더라고요. 여기에 편한 소파도 넣고 막 그런데 이 청년들이 좀 더 앞으로 더 나갔어요. 야 우리끼리 모일 게 아니라 야 저기 뭐야 앵그리버드 만든 로비오사 회장 좀 불러보자. 이거 벤처 1세대 아니야? 우리 핀란드 그 노키아 무너진 다음에 또 이거밖에 믿을 게 없는데 로비오사 회장 그다음에 CTO 뭐 다 불러봐.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 왔어요. 그리고 뭐 클래시 오브 클랜 이런 거 만든 그 회사들 사장들 클래시 오브 클랜 제가 직원 10명일 때 취재 갔었습니다. 10명일 때 저보러 한국 지사 안 막 뭐 이런 농담까지 했을 정도로 농담했었어요. 거기 사장님하고. 근데 10명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 진짜 한국 진출을 나중에 할 줄 몰랐죠.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자 근데 클래시 오브 클랜 사장님 나와서 저기 선배니까 나오세요. 좀 우리한테 얘기 좀 하세요. 그런데 어떤 핀란드만의 문화가 진짜 특이한 문화가 있냐면 우리도 좀 이거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알토데 창고에서 창고가 굉장히 넓어요. 이 강의실보다 한 10배는 될 것 같아요. 이 창고에서 그냥 다 소파에 앉아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 벤처 1세대, 2세대 막 모여갖고 선배 근데 이거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막 대화하다가 그 자리에서 엔젤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목격해서 진짜 찍었고 핀란드라서 좀 재밌는 건 저게 있더라고요. 그 안에 꼭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핀란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사우나입니다. 네, 사우나가 있는데 그 종려나무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놓고 이렇게 옷을 안 입으시고 거기서 그냥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찍기 힘들었습니다. 카메라 어디다 찍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이러 찍고 이분들은 그거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뭐 하느냐? 일부러 사우나에서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진짜 우리 다소까지 내보여주면서 비즈니스 얘기한다. 이런 의미에서 벤처 사우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벤처 거라지, 또 그다음에 벤처 사우나, 또 슬러시 이런 것들이 이 알토대 학생들부터 시작돼 갖고 핀란드 전체를 엄청나게 많이 바꿔놓긴 했어요. 근데 핀란드 인구가 500만밖에 안 되니까 내수장이 요만한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성공 모델이냐? 핀란드는 아주 성공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수많은 나라에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 결과 우리가 갈 길이 이쪽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SFC 그리고 대학 알토대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벤처 1세대 2세대들이 모두 합심을 해서 핀란드 경제를 살려보기 위해서 이게 움직였고 그게 국가적 행사가 돼서 재밌는 행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제일 재밌는 건 나는 어떻게 실패했는가라는 게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키아 회장이 나와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TV 쇼를 합니다. 나는 이래서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제일 배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근데 실패에 대해서 핀란드만큼 노키아 회장이 사실 나왔으면 이거
망하게 한 우리나라에서 김우중 회장이 좀 당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실패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한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노키아 회장이 딱 마이크 잡고 제가 이렇게 실패했어요라고 방송하는 게 나옵니다. 저희 다큐멘터리에 그 장면을 썼고요. 그런 어떤 문화들은 핀란드보다 우리가 배운다면 더욱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번째 대책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거 마지막 장.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어떤 노력들을 지금 저는 이미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저 10년 전에 했을 때 우리가 10년 안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지금은 그 기준으로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짜 이것조차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나라는 진짜 이번에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걱정이 되고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한 명 한 명 노력을 하면 저는 제가 경제학을 복잡계 경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작은 변화, 우리의 작은 변화가 나비의 날갯짓이 돼서 정말 태평양에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 나비 효과가 이루어지는 그 첫 단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